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늦추고 추가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전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잡자니 기다린 것이 아깝고 폭락이 두려우며 집을 안 잡자니 계속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고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부 정책 발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고 여겨지며 사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오늘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혼전이고 달러 약세, 금과 은은 보합권입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뛰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집값 박탈, 상대적 박탈감에 놓여 있는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미치겠다, 사자니 폭락할까 두렵고 안 사자니 계속 오르고 진퇴양난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속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위기를 우려한 정부가 지금 미온적인 대책을 가져오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시그널을 이렇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집값은 잡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정책으로 지금 금융위기, 지금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조절을 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두 번째, 저금리와 갈 곳 잃은 토지 보상금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 집값 폭등을 주장하는 결국은 건설사, 언론들 이런 사람들이 맨날 불안 조장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열의 9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특히 요즘 와서 심합니다. 집값이 그렇게 뛰었는데도 뭐가 배고픈 건지 계속 집값 폭등을 주장합니다. 누가? 건설사, 언론들. 자, 결론적으로는 10월 말 11월 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집값 대책 의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솔직히 비관적이긴 한데 실거주 금매 중심으로 매입하고 투자자는 그래도 좀 관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다고 해서 이게 계속 뛰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뛰는 집값은 나중에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뻥 터지면요. 바닥이 어딘지도 몰라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향후 집값. 왜 제가 정부의 정책이 실패됐다고 하는지 한번 부분적으로 보자고요. 먼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래요. 양도세, 보유세 강화 맞죠? 대출 규제 강화 맞습니다. 투기 세력을 차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보자고요. 양도세, 보유세 강화. 자, 양도세는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정말 때려야 할 보유세가 너무 미미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보유세 올리지를 못해서 실패했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보유세 대폭 강화시켜야죠. 특히 다주택자들 고가 아파트. 자, 그다음에 대출 규제 강화. 이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대출 규제 강화는요, 냉정하게 보면 이건 금융 불안, 금융 위기하고도 문제가 있잖아요. 거품이 생기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건 강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됐죠? 그럼 다음 보자고요. 투기 세력 차단. 자, 그런데 경제 불황. 지금 경제가 상당히 엄중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값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말로 부울경 같은 경우 지금 집값까지 계속 추락하면요,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정말 폭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마저 집값마저 폭락한다. 집값이 지지를 해줬는데 그러면 난리 나기 때문에 아마 경제 불황 집값 조절하는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을 올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조절한다는 뜻이지. 근데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잡아도 시원치 않잖아요. 결국은 투기 세력 차단에 완벽하게 실패.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여러분들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사실상 실패한 거잖아요. 왜? 이걸 왜 끌고 갑니까? 폐지시켜야지. 집값 폭등에 지금 주범이고 거래가 지금 적은데도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혜택은 무궁무진하고요. 결국 정부는
무능한 면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자의적으로 좀 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탓만 할 수 없고요. 다음 보자고요. 건설사, 언론, 기득권이 집값 폭등시킨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집값 폭등론자와 폭락론자로 나눴어요. 유튜브라든가 어떤 다른 곳들이. 근데 폭락론자들한테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왜 정부의 이 무능, 일부러 이런 정책을 한마디도 안 하는지, 왜 정부한테 아부하는지,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집값이 안 잡히고 있는 것은 정부가 조절하기 때문에 안 잡히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없고 맨날 뭐 건설사 또는 무슨 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집을 잡아서 올라가는 것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크지만 폭락론자라면 왜 폭락해야 하는지, 폭락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설명을 투기꾼들한테만 몰아붙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부 문제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들어가야죠. 폭등론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게 문제는 1년이냐 6개월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집이 매수한 다음에 3, 4년, 5년, 6년, 7년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 2배 이상 올라왔고, 그래서 집을 잡는데 신중하라는 거지. 뭐 당장 내년만 본다면 집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몇 달만 보면 지금 집을 잡아야죠. 그렇지만 길게 봐야 합니다. 자, 이제 건설사들도 가관입니다. 건설사, 언론, 기득권, 집값 폭등시킨다. 건설, 언론, 기득권은요, 공급 부족, 집값 폭등, 줍줍이 강조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결국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공급을 늘려서 이익 창출했어요. 자, 성공한 겁니다.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계속 떠들다니까 3기 신도시 짓고 막 계속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집값 폭등, 폐지 주장.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집값이 폭등한다. 그러니까 폐지해라. 이거 말입니까? 껌입니까? 자, 오히려 집값이 폭락하지 왜 폭등해요? 결국은 연기가 되고 축소가 됐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해가 최소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집값은 폭등했죠. 자, 그리고 건설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결국 성공했네요. 그 다음에 양도세, 집값 폭등. 양도세를 너무 강화시키면 거래가 안 돼서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인하를 강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속셈은 집값이, 기존 집값이 뛰어야 분양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양도세를 갖다가 내리면 집값이 폭등합니까? 오히려 양도세를 올려야죠, 이것은. 자, 집값 폭등. 결국은 분양가 상승을 유발시켰어요. 결국 성공했네요, 건설사. 자, 대출 규제, 매물 희소 완화를 강조했어요. 대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매물이 적어서 오히려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근데 대출 규제 정부는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건설사가 실패했어요. 결국은 건설사가 성공했다는 것은요, 정부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몰라서 과연 실패했을까요? 자, 과연 얼마나 담합이 심한지 좀 이 부분을 좀 파헤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역대 정부 보면 박정희 정부 때 규제 강화, 전두환 규제 강화, 노태우 규제 강화, 김영삼 규제 완화, 김대중 규제 완화, 노무현 규제 강화, 이명박 규제 완화. 자, 그 다음에 박근혜 규제 완화, 그리고 문재인 규제 강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당하고 상관없어요. 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하니까 규제를 강화시켰고, 이명박 정부 때 침체하니까 규제를 완화.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부양책까지 있었어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지금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정책 규제 내용들이 있죠? 자, 이거 한번 간단히 보자고요. 지금 제가 정부 정책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집값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에 2006년에서요. 2009년. 보통 4년 단위입니다. 2002, 2005년 폭락, 2006, 2009 폭등, 2010, 2013 폭락, 2014, 2018 폭등. 예상을 해보면 2019, 2022년이 이제 폭락을 해야 하고 2022년에서 2026년이 대폭등. 그러니까 이렇게 4년 단위 또는 3에서 5년 단위가 규칙적이었잖아요. 과거 4번 이것까지는 팩트고 여기는 이제 예측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4, 5년 단위로 집값이 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딱 중간 정도 수준에서 정부 규제가 생겨요. 그리고 떨어질 때 중간 정도 수준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완전 바닥장에는 부양책까지. 또 중간 정도 올라가니까 정부 규제. 그런데 계속 뛰죠. 자, 또 중간 정도 내려왔을 때 규제 완화. 근데 계속 떨어집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자, 오른쪽 보면 답이 나와요. 정부 정책은 시장을 100% 이깁니다. 이 말은 맞아요. 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로 봤을 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정부가 시장을 이겨요. 다만 약발이 언제 먹힌다고요? 2에서 3, 4년 후에 먹힌다고요. 바로는 안 먹힙니다. 이미 뭐 심리가 얼어붙었거나 또는 심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가 나와요. 두 번째, 정부 규제 약호는 2, 3년 후에 결실을 맺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보통 최초 나왔을 때의 2, 3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초 나왔을 때 2, 3년이라면 2019년이 되거든요. 올해가. 근데 왜 잡히지 않느냐? 자, 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되다 보니까 정부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자, 세 번째, 정부가 집값을 이용하면 아마 폭등락, 처음에는 올라가서 좋지만 만약 잡아야 할 때 잡지를 못하면요, 혹시라도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나중에 후유증 생기면요, 대폭락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집값이 1년 하락하면요, 보통 20% 그냥 떨어져요. 1년만 하락하면 20%는 기준입니다. 무슨 뭐 5년 떨어져야 20%가 아니에요. 강남 같은 경우는 30%가 떨어져요. 실제로 올겨울에 뭐 20, 30%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하락하면요, 3에서 많게는 50%, 30에서 50% 폭락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상승장은 매도 호가, 거품가 있고, 하락장은 매수 호가, 초급매. 여기 보시면 꼭지에는 항상 거품가, 지금도 꼭지라고 볼 수 있어요. 거품가가 있는 거예요. 매도 호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폭락장에는 1층보다 가격이 훨씬 싼 초급매가 있다. 많이 오를수록 하락폭은 크다. 부동산 사이클은 3에서 5년, 보통 4년이 반복된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최장, 떨어진 듯 하다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6년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물론 제 생각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집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기간별 예상 시세.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13년 예를 들어서 이제 6억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2019년 지금 매입하면요, 거의 6, 7억짜리가 15억 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랐잖아요. 2013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 지금 평균적으로 14, 15억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걸 잡는다. 그러면 지금 흐름상으로는 17억까지 뛸 것 같아요. 가볍게. 뭐 꼭 4월이 아니래도 2억 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다음에요. 결국은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보시면 이제 11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거 15억에서 11억으로 추락하니까 4억. 왜 그러냐면 이 바닥을 봐야 돼요. 바닥을. 17억 올라갔다가 좋다고 했지만 결국 못 파는 거예요. 이것은 4억. 결국은 정말 시간이 3, 4년 흘렀는데 4억 손실을 보면 쓰라리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안 내면요, 6억 이익 차익이 생겨요. 왜? 21억으로 뛸 가능성이 커요. 무려 26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년 후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상 결과예요. 다만 서울에 국한됐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는, 또는 뭐 서울도 특정 지역은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10년 전 시세 회복 못한 곳들 꽤 있다고 그랬잖아요. 꼭지 찍고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경기도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서울은 결국 우상향한데, 그럼 우상향하니까 잡아야지. 자, 일단 이걸 거쳐가야 돼. 이걸. 이때 잡으면 4억 플러스 6억을 합치니까 더 많이 벌잖아요. 제 말 맞죠? 10억을 버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조심하라는 측면에서 조심하라는 거고, 나는 10년 동안 괜찮다. 그러면 잡으세요. 뭐 제가 그것까지 반대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8억짜리 시뮬레이션. 4억이 뛴 게 8억이에요. 그리고 이 8억짜리는 아마 잡고 가면 아마 내년 정도 초까지 만약 올라간다고 쳤을 때,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올라간다고 했을 때 9억. 그 다음에 2022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8억에 잡으면요, 5억까지 추락할 위험성이 큽니다. 대충 3억 정도 또는 뭐 2억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엄청난 타격입니다. 안 팔면 좋아요. 그런데 보통 파는 사람도 많아요. 자, 한참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2026년 계속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자, 11억. 결국은 내가 잡은 8억보다 11억이면 이익을 보내요.
결국 이익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억 이상은 뭐 3억 뛰어봤자 먹는 돈이 남는 돈이 1억밖에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가 사실상 없어요. 하락장에 잡으면 3억 플러스 3억이니까 6억을 먹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앞만 보고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 자, 이번에 5억짜리 보자고요. 2.5억이 5억으로 올라왔습니다. 대략 계속 올라간 다음에 5.5억, 잘하면 6억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2022년 먹고 2022년이 아니래도 계속 지금 올라가는 것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한 번은 추락한단 말이에요. 10년 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뛸 가능성이 커요. 1.5억 결국은 손실을 봅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뛰어요. 자, 그래서 보통 2억 정도 올라갑니다. 얘는 9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익은 생기는데 뭐 혹이라도 빚을 내고 하면 기회비용 따져서 한 1억에서 1억 한 2, 3천 정도 순수익이 생기겠네요. 자, 제가 지금 왜 집을 잡으면 위험한지를 계속 얘기해 줬죠. 자, 꼭 이대로 가라는 법은 없는데 정말 시뮬레이션상 아주 유력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금액이 이렇게 뛰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 더 올라갈 것이라고도 예측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좀 정신을 못 차려서. 근데 그건 폭등 가능성은 적어요. 자, 폭등을 한다면 강남은 좀 할 수 있어요. 워낙 금액대가 커가지고 자기들끼리의 게임이니까. 근데 서민들 아파트는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이제 이미 폭등을 해서. 자, 이제 서울시 시세 변동 추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18년 10월, 지금 신고가 찍고 19년 10월 많이 뛰었죠. 이 KB 시세예요. 그 다음에 전셋값도 한동안 주춤하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구별 집값 변동 또 보시면 계속 지금 실질적으로 9.13 대책 이전보다 모든 구를 봤더니 다 지금 신고가 찍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외지인도 지금 1월, 2월, 3월, 4월 어떻습니까? 300밖에 안 됐던 게 1,7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지금 상투장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고 평당 매매가도 계속 강남 1년 전보다 1800에서 1886, 서초 1500대에서 1600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지금 집값에 결정적 영향을 줬고요. 또 하나의 금리 인하가 올 겨울에 이어집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랑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유동자금도 특히 토지부산금 약 200조 정도 현재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가계부채는 드러나는 것은 1600조, 그 다음에 이금융까지 포함시키면 2500조까지 예상하는데 가계부채가 단기 부동자금보다 더 많아서 위험한 거예요. 자, 여기 집값이 아파트가 거품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매수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4에서 8년을 내다보고 잡아야 합니다. 자금력이 적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남는 것도 없이 손실폭이 클 수 있으므로 실거주 중심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선별하여 정부 발표 이후에 이제 미온적다 그러면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집값 폭등보다 경제 위기를 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은요 좀 더 그래도 관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